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세계 경제는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그러나 이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정적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나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반복되어 온 말이 있다. 바로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믿음이다. 이 말은 언제나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결론을 내릴 때 시장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 믿음을 배신해 왔다. 지금 세계는 전례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돈을 풀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 년간 이어진 초저금리의 족쇄를 끊기 위해 조심스럽게 돈줄을 조이려는 나라가 있다. 두 나라의 선택은 정반대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시장은 하나다.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자산은 동시에 폭등할 수도, 동시에 붕괴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단순하게 해석한다. 미국이 돈을 풀면 시장은 오른다. 일본이 조이면 언젠가 조정이 온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공식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하나의 톱니만 어긋나도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다. 그리고 지금 그 톱니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거대한 충돌을 뒤에서 조용히 흔들고 있는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국과 일본에 쏠려 있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 전체를 바꾸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 글은 바로 그 충돌의 본질을 파헤치고 다가올 두 개의 극단적인 미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직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도 공포도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아니란 확신이다. 일, 폭풍 전야의 세계, 두 개의 중앙은행, 하나의 시장. 오늘날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연결이다. 과거에는 한 나라의 위기가 그 나라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자본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금융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그물처럼 얽혀 있다. 어느 한 지점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 충격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구조 속에서 세계 경제는 지금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 두 힘의 중심에는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있다. 이들은 각각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주체들이지만 현재 선택하고 있는 방향은 놀라울 정도로 정반대다. 미국은 경제의 균열을 막기 위해 다시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초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심스럽게 긴축의 문을 열고 있다. 문제는 이 두 결정이 서로 다른 시장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글로벌 자산 시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은 마치 하나의 욕조를 두 사람이 동시에 관리하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은 물이 부족하다며 수도꼭지를 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물이 넘칠 것을 우려해 배수구를 열고 있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물이 넘칠 수도 있고 갑자기 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하냐가 아니라 이 상반된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세계 금융시장은 지금 이 모순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자산 가격은 기대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리고 투자자들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불안한 균형 위에 서 있다. 아직 폭풍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미 폭풍 전야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미국은 왜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는가? 겉으로만 보면 미국의 선택은 비교적 단순해 보인다. 물가 상승률은 한때의 정점을 지나 서서히 둔화되고 있고 과열되었던 고용시장에서도 식어가는 신호가 관측된다. 교과서적인 논리대로라면 이런 환경에서 금리를 내리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결정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미국이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험한 곳에 숨어 있다. 그 핵심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한때 미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도심의 대형 사무실 건물들은 빠르게 텅 비어가고 있다. 임차인은 줄어들고 임대료 수입은 급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과거 초저금리 시절에 빌린 막대한 대출들이 이제 만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낮은 금리로 조달했던 자금을 훨씬 높은 금리로 다시 빌려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건물주들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건물은 헐값에 시장에 나오고 결국 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대출의 상당 부분이 대형 금융사가 아니라 지역의 중소은행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몇몇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개의 은행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미국 중앙은행은 이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균열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순간 상황은 통제불능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금리를 낮추고 자금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미국의 돈 풀기는 낙관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다. 이미 불이 붙은 집에서 불길이 번지지 않게 막기 위한 다급하고도 현실적인 방어 행동에 가깝다. 3.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말의 진짜 의미.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소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던 금리가 조금 변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큰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본의 금리 정책은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운영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금융시장을 떠받쳐온 보이지 않는 토대와 직결되어 있다. 일본이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일본은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돈을 공급해온 나라였다.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일본의 통화는 세계 곳곳으로 흘러나갔고 이 자금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떠받치는 연료 역할을 해왔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 연료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신호와 같다. 설령 그 속도가 매우 느리더라도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일본 중앙은행이 이토록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하다. 일본은 오랜 기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왔다. 겨우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성급한 금리 인상은 다시 경기 침체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통화가치 약세와 물가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은 숫자 그 자체보다 상징성이 훨씬 크다. 그것은 일본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신호이며 세계 금융시장에 공급되던 안정적인 자금의 흐름이 변할 수 있다는 경고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한 걸음은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엔화 빌려 전 세계를 산 사람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돈의 흐름, 세계 금융시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자산의 가격을 밀어 올려온 거대한 흐름이 존재한다. 그것은 일본의 통화를 빌려 전 세계 자산을 사들이는 구조다. 이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이자가 거의 없는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그 돈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일본의 초저금리 환경은 바로 이런 판단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빌린 자금은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신흥국의 채권과 주식 그리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으로 퍼져나갔다. 이 돈은 특정 시장에 머무르지 않았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수익이 더 높아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동했다. 그 결과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곳곳의 자산 가격은 실제 경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너무 커졌다는 데 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고 이 구조는 거대한 균형 위에 서게 되었다. 이 균형은 일본의 금리가 낮다는 전제 위에서만 유지된다. 만약 그 전제가 흔들린다면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진다. 빌린 돈의 비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동안 쌓아온 수익은 이자 부담 앞에서 빠르게 사라진다. 이때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한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이다. 모두가 동시에 같은 판단을 내리는 순간 시장에는 엄청난 매도 압력이 쏟아진다. 그동안 전 세계 자산을 떠받치던 보이지 않는 연료는 한순간에 시장을 흔드는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지금 방향을 바꿀 가능성 앞에 서 있다. 5. 낙관론과 비관론.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이처럼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시장의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한쪽에서는 지나친 걱정은 필요 없다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든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주장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일본 중앙은행도 세계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으며 무모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아주 천천히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본의 행보는 신중했고 갑작스러운 충격을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긴장감은 과장된 공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이다. 현실의 경제는 언제나 중앙은행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왔다. 특히 물가가 예상 밖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경우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일본이 세계 경제를 배려하며 느긋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그때의 충격은 준비되지 않은 시장을 정면으로 덮칠 수 있다. 역사는 반복해서 같은 교훈을 남겼다. 모든 금융위기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는 안일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것은 비관론 그 자체가 아니라 낙관론이 만들어내는 방심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믿음이 아니라 최악의 가능성까지 감안하는 냉정한 시선이다. 6. 모두가 놓치고 있는 세 번째 변수, 중국. 지금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선은 미국과 일본에 고정되어 있다. 돈을 풀려는 나라와 돈을 조이려는 나라, 이 두 거인의 충돌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거대한 대결의 무대 뒤편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판을 흔들고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스스로 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그 위기로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중국 경제는 오랫동안 부동산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그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주택과 토지 가격이 흔들리자 소비자들의 심리도 함께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내수 시장은 빠르게 식어갔다. 성장의 엔진이 멈춘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비는 위축되었지만 중국의 공장들은 쉽게 멈출 수 없다. 수십 년간 축적된 생산 설비와 고정비는 가동을 멈추는 순간 더 큰 손실을 만든다. 결국 중국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든 해외로 밀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손해를 감수한 판매가 일상이 된다. 이렇게 쏟아져 나온 값싼 상품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간다. 최종 소비재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며 가격을 끌어내리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다. 중국 내부의 침체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방식이며 물가 하락 압력이 상품의 형태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많은 이들이 이 흐름을 간과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조용히 세계 경제의 온도를 바꾸고 있다. 7.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주는 정반대의 영향. 중국에서 시작된 값싼 상품의 물결은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지만 그 영향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는 서로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같은 현상이 한쪽에는 기회가 되고 다른 한쪽에는 위협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발 가격 하락 압력은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도 같다. 미국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밀려 들어오는 저렴한 상품들은 소비자 가격 상승을 자연스럽게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미국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을 강화해준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신호는 곧 통화 완화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미국은 이를 통해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지탱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일본에게 이 흐름은 악몽에 가깝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과 싸워왔다. 겨우 물가 상승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 중국발 초저가 상품이 대거 유입된다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일본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기는커녕 경쟁을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내수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고 다시 경기 침체로 빠질 위험을 키운다. 이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된 타이밍에 금리를 올리면 중국발 물가 하락 압력과 맞물려 경제 전반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위기는 의도하지 않게 미국의 통화 완화를 돕고 일본의 긴축을 제약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보이지 않는 균형이 지금의 세계 경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8.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 폭등과 붕괴.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맞춰졌다. 미국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돈을 풀려하고 일본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돈줄을 조이려 한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물가와 정책의 방향을 뒤틀고 있다. 이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현재 세계 경제는 두 개의 극단적인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완화 정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다. 미국에서 풀려나온 막대한 자금이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빠르게 살아난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다. 특히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받는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부각되며 시장 전반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실물과 금융자산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의 긴축이 촉발하는 충격이 시장을 덮치는 경우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거나 강하게 진행될 경우 그동안 유지되던 자금의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는 대규모 매도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고 사람들은 수익보다 생존을 우선하게 된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주식과 부동산, 채권까지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이고 안전을 향한 쏠림 현상이 강화된다. 지금의 세계는 이 두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충격 하나가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구 거대한 싸움 속 대한민국의 현실.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한 경제 강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세계 시장의 파도를 일으킬 때 대한민국은 그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다. 파도가 어느 쪽으로 치든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는 작은 배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이 배에 이미 무거운 짐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가계 부채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이 부채 구조에 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다. 만약 미국을 따라 금리를 내리면 당장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숨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부채는 더 빠르게 불어나고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린다면 통화 가치와 금융 안정을 지킬 수는 있지만
이미 한계에 몰린 가게와 자영업자들이 버텨내기 어려워진다.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경제는 빠르게 식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환율 문제까지 겹친다. 원화는 달러와 엔화의 움직임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완화로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긴축으로 엔화가 강해질 경우 상황은 다시 복잡해진다.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환율 변동성은 커지고 기업과 가게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결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정하기보다 충격을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10. 예측하지 말고 살아남아라.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분명한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돈 풀기가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일본에서 시작된 긴축의 충격이 모든 자산을 동시에 흔들 수도 있다. 두 시나리오 모두 그럴듯하며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도 바뀔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방향을 단정짓는 것이다. 한쪽 미래의 모든 것을 거는 순간 다른 가능성은 곧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과거의 위기들이 그랬듯 시장은 늘 사람들의 확신이 가장 강한 지점을 노려왔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다. 욕심을 앞세워 기회를 떼기보다는 균형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빠른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능력이다. 폭등의 유혹과 붕괴의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 끝까지 남는 사람은 미래를 마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미래가 와도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은 마치는 싸움이 아니라 버티는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다.